왜 자유로운 인간은 스스로 족쇄를 선택할까요? 정말 이상하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정말이지 좀 소름 돋는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뭐냐면요. 독재자들이 보통 쿠데타처럼 힘으로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중들이 직접 그들의 손에 권력을 쥐어준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바로 자기들이 결국엔 무너뜨릴 그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합법적으로 아주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이뤄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이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에 처음부터 내장된 뭐랄까 일종의 버그 같은 걸지도 몰라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 민주주의의 역설입니다. 어떻게 자유로운 사회가 스스로 권위주의적인 리더를 선택해서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자기 파괴 같은 길을 걷게 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아주 오래전 과거의 경고부터 시작해서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기만적인 패턴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즉 군중 심리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겐 어떤 딜레마를 안겨주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막을 최후의 안전장치는 과연 뭘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과거의 경고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부터요, 위대한 사상가들은 민주주의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자, 여기 역사 속 어벤져스급 전문가 패널을 한번 보시죠. 플라톤부터 토크빌, 한나 아렌트, 칼 포퍼까지. 이름만 들어도 대단하죠? 이들은 저마다 다른 시대, 다른 곳에서 살았지만 놀랍게도 비슷한 경고를 합니다. 이건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근본적인 취약점이라고 말이죠. 특히 플라톤의 이 말 정말 뼈아프죠. 극단적인 자유는 결국 극단적인 예속 상태로 넘어갈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제약 없는 자유를 끝없이 추구하다 보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바로 그 혼란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독재자를 부르게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예견한 겁니다. 플라톤의 예언은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는 순도 100% 자유라는 이 독한 술에 취한 사람들이 결국엔 이 혼란을 끝내줄 강력한 보호자를 갈망하게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총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서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철학적인 경고들이 그저 오래된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니요, 이제부터는 이게 현실 역사에서 얼마나 소름 돋게 반복됐는지 그 기만적인 패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 하면 뭔가 대단한 군사작전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좀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그는 사실 로마로 진군하겠다고 으름장만 놓고 정작 자신은 국경 근처 밀라노에서 안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내전을 두려워한 국왕이 덜컥 그를 총리로 임명해버린 거죠. 결국 무솔리니는 1등석 침대 열차를 타고 아주 편안하게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히틀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히틀러가 바이마르 헌법을 찢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그는 오히려 헌법 제48조,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이른바 자폭 버튼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가장 민주적이라고 평가받던 헌법이 역설적으로 독재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죠. 이런 일은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7년 튀르키예를 볼까요? 개헌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 갑자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바꿉니다. 공식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 무려 250만 장을 그냥 유효표로 철회해버린 거예요. 이 결정 하나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합법적으로 손에 쥐게 됩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스스로를 무너뜨린 거죠. 자, 지금까지는 역사 속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더 근본적인 질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로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심리적 함정이 있길래 권위주의에 끌리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줍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해요. 자유라는 건 사실 엄청나게 불안하고 외로운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차라리 모든 걸 책임져줄 강력한 지도자에게 복종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도망치려 한다는 겁니다. 프롬은 이 심리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피약성, 즉 마조이즘입니다. 덮은 힘에 나를 맡기고 복종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다른 하나는 가학성, 즉 사디즘입니다. 지도자가 지정해준 적, 즉 나보다 약한 존재들을 억압하면서 내가 강력해진 것 같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바로 권위주의적 심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심리가 더해집니다. 혹시 나는 운전을 평균 이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답할 텐데요. 이걸 착각적 우월성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착각이 정치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정치적 판단은 저쪽 사람들보다 훨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야. 대부분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인간의 오랜 심리적 약점들이 오늘날, 특히 21세기에 와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이제 현대사회의 시스템이 이 약점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증폭시키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경제학에서 말하는 레몬 시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고차 시장을 생각하면 쉬워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엉망인 차를 레몬이라고 하거든요. 판매자는 차의 문제를 알지만 구매자는 모르니까 결국 레몬만 시장에 남게 된다는 이론이죠. 정치가 바로 이 레몬 시장과 똑같습니다. 복잡한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후보보다는 자신의 치명적인 결함은 싹 숨기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서 단순하고 자극적인 말을 하는 후보가 유권자의 눈길을 끌기 훨씬 쉽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셜미디어라는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아요. 차분하고 정교한 정책 토론 같은 건 거의 퍼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의 분노와 공포를 자극하는 메시지, 특정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고 혐오를 쏟아내는 말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왜냐하면 그게 좋아요나 공유를 더 많이 받으니까요. 사실상 포퓰리스트들을 키워내는 거대한 배양 접시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예전처럼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독재는 투표함을 통해 옵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임기 동안 법과 제도를 조금씩 바꾸면서 견제와 균형의 장치들을 하나씩 아주 서서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기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헌법조항 같은 딱딱한 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규칙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엘비치스키와 지블라트 교수는 두 가지를 결정적으로 꼽습니다. 첫째, 상호 관용. 이건 정치적 라이벌을 나라를 망칠 적으로 보지 않고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둘째, 제도적 자제.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그 권한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민주주의의 정신에 훼손하지는 않는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거죠. 만약 정치인들이 이 두 가지 암묵적인 규칙을 내팽개치는 순간 민주주의의 모든 법과 제도는 순식간에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법전이 아니라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제와 관용이라는 규범이라면 과연 누가 이 규범을 지키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일까요? 아니면 바로 우리 자신일까요? 오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